선생님, 오늘도 제가 등을 마사지해 드릴까요?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드러운 그녀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녀는 제 간병인일 뿐인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김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년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풍요롭게 살아왔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간 제 집은 점점 더 적막해져 갔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저에게는 넓은 저택과 많은 재산만이 남았습니다. 최근 가벼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권유로 간병인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서연이 제 삶에 들어왔고 저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독거노인들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처음 김서연이 제 집에 왔을 때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와 공손한 태도로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45세의 나이, 갈색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전문적인 간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석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의 일상을 도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고 여러 부유한 노인들을 성공적으로 간병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정말 완벽한 간병인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주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으며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제 건강 상태도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감정이 감돌았고 그녀의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제 피부에 머물렀습니다. 선생님, 젊으실 때 정말 멋지셨겠어요. 이 사진 수홍 모습을 보세요. 지금도 그 카리스마가 남아있으시네요. 그녀는 제 과거 사진첩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스치며 사진을 넘길 때마다 젊은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평소에 단정한 유니폼 대신 얇고 비치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드러났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운 것 같아서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불편하시지 않으시죠? 그녀는 웃으며 다가와 제 약을 건넸고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그 감각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도 필요하세요? 목이 마르시면 안 되는데. 그녀가 물잔을 내밀며 몸을 숙였고 그 순간 그녀의 가운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에 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 자세를 몇 초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는 법이지요. 외로움은 건강의 독이에요. 특히 선생님 같은 분께는 제가 함께 있어 드릴까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는 뭔가 깊은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체온이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오래된 근육의 긴장을 풀어드리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의 손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그녀의 손길에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여기가 더 좋으신가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리며 가슴팍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손길에 제 몸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길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약을 마신 후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심한 두통과 함께 전날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김서연의 따뜻한 미소와 보살핌의 의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김서연이 재빨리 저를 부축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계산적인 눈빛,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말투는 걱정스러웠지만 어쩐지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이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 그래.
그 노인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들은 말이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분명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저를 돌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때부터 제 의심은 시작되었고 김서연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서연과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간병인이었고 밤에는 열정적인 연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외로움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선생님은 참 매력적이세요.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요? 김서연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나이도 우리의 관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뭐가 매력적이라고. 경험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너무 얕아요. 그녀는 제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의 한 부분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 저 같은 노인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요? 아침마다 그녀가 준비해주는 특별한 차를 마시면 몸이 무거워지고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앞에서 그런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좀 더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녀가 제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감촉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 잠을 좀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그거 다행이네요. 제가 드리는 허브차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준비해 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김서연이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평소보다 와인을 조금 더 마신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이 집은 정말 아름다워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30년 전쯤이지요. 사업이 잘 될 때 샀어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분명 큰 성공을 거두셨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해외 무역으로 큰 부를 쌓았던 이야기,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의 흥분, 그리고 제 은행 계좌가 불어나던 나날들.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모든 재산이 다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나요? 그녀의 질문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와인의 효과 때문인지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아들놈에게는 아직 한 푼도 넘기지 않았어요. 그 녀석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감추고 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건강하시니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또다시 약을 먹은 후 이상하게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그녀가 제 서재를 뒤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힘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김서연이 환한 미소와 함께 아침 식사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차도 함께 준비했어요. 건강에 정말 좋대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말에 그녀는 달콤하게 웃으며 입술을 제 이마에 살짝 깼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선생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예요. 모든 것을요? 그녀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약간의 목마름을 느껴 물을 마시려 일어나려는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김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그래. 그 노인 정신이 반쯤 나가서 의심도 안 해. 한 달만 더 있으면 모든 재산이 내 손에.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치매로 인한 착각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손수건에 싸서 숨겼습니다. 김서연은 눈치채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오랜만에 머리가 맑은 것 같네요. 실제로 약을 먹지 않으니 정신이 훨씬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차도 마시지 않았고 그 결과 전날 밤 들었던 대화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서재에 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요. 직접 가고 싶어요. 운동도 될 것 같고요. 김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서재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금고가 있는 장식장 앞에는 미세한 발자국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위가 어제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이곳을 뒤적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는 책상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김서연이 당황한 듯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제가 청소했어요.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의심스러웠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함께 보면서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 사업 성공 시절의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큰 부동산 계약 체결 사진에서 그녀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선생님의 별장인가요? 정말 멋지네요. 네, 제주도에 있는 별장이에요. 지금도 가끔 가는 곳이지요. 혹시 거기도 한번 데려가 주실래요? 그녀가 교묘하게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관심 있는 것이 저인지 아니면 제 재산인지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김서연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분명 어두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저에게 드러내는 모습과 그녀의 진짜 의도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약을 거부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가져다주는 약과 차를 몰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니 몇 일 만에 두통이 사라졌고 기억력도 점차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서연이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비운 사이 저는 그녀의 방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팔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옷장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진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석준 완료, 김민호 완료, 정석호 진행 중, 다음, 낯선 이름들과 함께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날짜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수십억 단위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더 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는 여러 처방약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매일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약과 동일한 외형의 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부는 강력한 수면제였고 다른 것들은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약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더 둘러보던 중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급히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돌아가는 순간 김서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둘러댔고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홀로 발견한 메모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메모에 적힌 이름들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석준과 김민호는 모두 부유한 노인들로 최근 2년 내에 사망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 문제로 간병인을 고용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상당한 유산을 간병인에게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간병인의 이름은 각각 강미영과 김소연이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김서연이 이 두 여성과 동일 인물은 아닐까요? 사진을 더 찾아보니 머리 스타일과 화장은 달랐지만 눈과 얼굴 윤곽은 김서연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여자는 신분을 바꿔가며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유산을 노리는 연쇄 사기꾼이었습니다. 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도 그녀의 다음 표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고 약물로 제 정신을 흐리게 한 뒤 유언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최종 목표는 제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평소와 같이 상냥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건강 상태를 묻자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잠도 잘 자고 정신도 맑아졌다고 말하니 그녀는 약 효과가 좋은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약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오랜 친구인 강민철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형사로 제가 어제 밤늦게 이 상황에 대해 연락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조사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김서연이 잠시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사이 강민철이 조용히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에게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홍석준과 김민호 사건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지만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간병인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시신에서 장기간 약물 투여 흔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간과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민철은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미영, 김소연, 그리고 김서연으로 활동하는 여성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준석이에요. 35세. 김서연보다 20살 이상 어린 남자죠. 그녀가 홍석준과 김민호에게서 받은 유산 대부분이 이 남자에게 흘러들어갔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김서연의 동기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이 젊은 남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박준석은 함께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철은 이대로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준과 김민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김서연과 강미영, 김소연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도 확실히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 자백을 이끌어내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전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강민철은 다음 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전직 형사로서의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서연의 진짜 신원은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여러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 전부터 갑자기 병원 근무 기록이 사라지고 개인 간병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박준석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준석은 전과 삼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에 능했습니다. 그는 최유진을 만난 후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유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유진이 간병인으로 접근해 신뢰를 얻고 약물로 그들의 정신을 흐리게 한 뒤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습니다. 강민철이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홍석준은 3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간병인이었던 강미영 최유진이 유산의 70%를 상속받았습니다. 김민호는 작년에 수면 중 질식사했으며 역시 그의 간병인 김소연 최유진이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수상했지만 노인의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되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두 사람 외에도 3명의 노인이 더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두 부유했고 외롭게 살았으며 최유진과 유사한 여성이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신분을 바꿔 흔적을 지웠기에 경찰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 홍석준과 김민호의 시신을 다시 부검해야 했지만 이미 화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최유진, 아니 김서연을 직접 함정에 빠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강민철은 녹음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작고 감지하기 어려운 기기였습니다. 이 장치를 제 침실과 거실에 설치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유언장 변경에 관심이 있다고 그녀를 유도한 뒤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저는 김서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근에 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데 그녀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 보셨나요? 현우는 이제 남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다른 분들 재산 관리를 도와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질문했습니다. 홍석준이나 김민호 같은 사람들 말인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물었습니다. 강미영, 김소연, 그리고 최유진까지.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방을 뒤졌다는 것을 눈치챘다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저를 진심으로 돌봐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박준석은 누구지요? 이번에는 그녀의 침착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의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간병인의 가면은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대단하시네요. 사업가 출신답게 눈치가 빠르세요.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인정했습니다. 준석이 그녀의 남자였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석준과 김민호를 죽인 건가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조금 도왔을 뿐이며 저도 곧 그렇게 될 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냉혹한 고백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제 변호사에게 이미 모든 증거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눈이 휴대폰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녹음 중인 기기가 살짝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일어서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 순간 강민철과 몇몇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집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녀는 경악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증거가 없을 거라며 저는 아직 살아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강민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살인 혐의로는 체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기, 신분 위조, 불법 약물 투여 혐의로는 충분히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체포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최유진이 진심으로 저를 돌봐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연기였나요? 체포 이후 수사는 급진전되었습니다. 최유진의 아파트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정교하게 계획된 범행 일지까지. 박준석도 곧 체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적어도 10명의 노인들에게 이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5명은 이미 사망했고 저를 포함한 5명은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과학수사 결과 사망한 노인들의 머리카락에서 장기간 독성 물질 투여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천천히 독살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강민철은 최유진과 박준석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둘은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고 매일 제 상태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박준석은 최유진에게 약물 용량을 늘리라고 재촉했고 그녀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제가 자연사한 뒤 유산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았습니다. 신뢰와 사랑을 가장한 배신의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최유진과 박준석의 체포는 사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초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사기와 신분 위조 혐의로는 구속되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살인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 한 그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준과 김민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특히 최유진이 그들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모두 화장이 되어 재부검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강민철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최유진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위험한 도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유진에게 접근해
제가 그녀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산을 그녀에게 남기고 싶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녀가 돈에 눈이 멀어 자백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최유진이 의심하고 경계한다면 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이전 피해자들을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경찰은 비밀리에 저희 집 주변에 24시간 감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집 안에는 최첨단 녹음 및 녹화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제 옷과 액세서리에도 소형 위치 추적기와 녹음기가 장착되었습니다. 최유진은 예상대로 일주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제가 재산 문제로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을 추가하자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제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장소였지만 집 안에 설치된 감시 장치들이 있었고 경찰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약해 보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옆에 두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더 힘겹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있었지만 이제 그 속에 경계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후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녀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남기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왜 자신이 체포된 후에도 재산을 남기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아들보다 그녀가 더 자신을 잘 돌봐주었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홍석준과 김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초반에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언장 원본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경계심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점차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홍석준과 김민호에게 장기간 약물을 투여해 그들의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약물로 시작해 나중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약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의사들은 단순한 노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자백이 계속될수록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범행 수법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노인들에게 접근하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유언장을 조작하는지까지. 박준석과의 관계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애인이자 공범으로 모든 계획을 함께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자백이 충분히 녹음된 후 제가 신호를 보내자 강민철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유진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어 있었고 이는 홍석준과 김민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연행되며 저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유진과 박준석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죽음의 간병인 커플이라 불렀고 그들의 사건은 노인 복지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최유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지친 얼굴에는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자백 녹음, 발견된 약물,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근거로 강력한 논고를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최유진이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박준석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피해자들의 머리카락과 손톱에서 발견한 독성 물질 흔적은 그들이 장기간 약물에 노출되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최유진에게 살인 및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준석은 살인, 방조 및 사기 혐의로 30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인 안전 지킴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 소개, 그리고 노인 사기 예방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아들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망설였지만 제가 겪은 일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제 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현우의 아이들, 제 손자녀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최유진의 배신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가족의 사랑만큼 강력한 치유제는 없었습니다. 노인 안전 지킴이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동참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수많은 독거노인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간병인 검증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잠재적 사기와 학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노인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노인 복지 정책과 법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석호법이라 불리는 노인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간병인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노인 재산 관리에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최유진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녀는 저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저는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매혹적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푹 꺼진 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박준석과 함께 계획했던 모든 범행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진실된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의 빛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저는 8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재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우와 그의 가족은 제 곁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재단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정석호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겪은 끔찍한 경험은 역설적으로 저에게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유진의 달콤한 유혹과 은밀한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독거노인들이 자신의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외롭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낳기도 합니다. 제 삶의 가장 큰 위기는 결국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가져다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승리이자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비록 우리는 나이가 들고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두려움에 숨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서로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